안녕하세요. 저는 조선일보 산업부 정순우 기자라고 합니다. 오늘은 재건축, 재개발 분야 전문가이신 투미부동산 김재경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전문가 김재경 소장입니다. 예, 오늘은 김 소장님 모시고 올해 부동산 시장을 분석해보고 내년 부동산 시장은 어떨지, 올해 초 저희가 부동산 시장을 전망하는 그런 기사 같은 걸 보면은 소장님은 당시에 상저하고 이런 식으로 전망을 하셨거든요. 실제 어떤지 올해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한번 분석. 정말 올해 부동산 시장만큼 다이나믹한 시장이 없었던 것 같긴 합니다. 불과 작년 하반기만 하더라도 대부분 사람들이 부동산 가격이 다 폭락할 거다. 실제로 부동산 가격이 무너지고 있었었고, 그렇다 보니까 2023년도도 더 무너질 거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았었는데요. 그런데 저는 상반기부터는 좀 반전이 올 것이다. 하락하는 것도 멈출 것이고,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더 올라갈 거다라고 보았었는데, 근데 사실 그 시점이 보다 더 빨라지긴 했었습니다. 제가 분명 기억하는 것 중 하나가 아마 둔촌주공 사태 기억나실 겁니다. 네네. 작년 12월 달만 하더라도 그때 둔촌주공 청약하면 안 된다, 미분양 난다 이렇게 얘기들을 했었었는데, 그때 당시 제가 둔촌주공 괜찮다, 청약 넣어야 된다라고 했다가 무슨 건설사 앞잡이냐, 조합 앞잡이냐 이런 얘기들 또 들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시점이 저는 그냥 본질적으로 보았었을 때 우리가 신축 아파트에 대한 희소성이라든가 그리고 그 분양 가격에 대한 가치들 보면서 괜찮다고 판단했었지, 부동산 시장 자체가 불과 2023년도 초에 바로 반등할 것이다 라고 본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반등할 거라고 봤었던 것 중 하나는 사실 너무 빨리 빠졌다. 부동산 가격이 우리가 평상시 우리가 전장 같은 경우는 금융위기 한번 터지고서 계속 천천히 오랜 시간 동안 빠졌었거든요. 근데 사실 작년장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급격하게 금리 변동으로 인하여 부동산 가격이 진짜 심하게 빠진 데도 30% 넘게 빠진 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단기간에 많이 빠졌다 보니까 사실 실질적인 내재 가치를 보았을 때는 분명히 올라갈 것이라고 봤었었고, 상반기에 바닥을 찍고서 올라갈 거라고 봤었던 이유 중 하나는 사실 다주택자들이 팔려고 했었던 수요들이 꽤 많았었습니다. 아무래도 다주택자들 입장에서는 양도세 중과 이슈가 있었었고요. 종부세 중과 이슈가 있었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는 원래는 2023년도 4월 달까지 양도세 한시적 중과 유예가 마무리될 예정이었습니다. 그게 연장됐죠, 근데. 그렇죠. 원래는 양도세 중과 유예가 2023년도 5월 달에 한시적으로 마무리가 될 예정이었었는데, 그게 연장이 한 번 더 되었었고, 종부세 이슈 같은 경우도 작년까지만 한다 하더라도 2주택자 이상, 조정대상 지역 같은 경우 2주택자 이상, 3주택자 같은 경우는 종부세 중과가 있었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도 원래 정부에서는 3주택자 중과도 아예 폐지를 하려고 했었다가 사실 폐지까지는 못 가고 2주택자 중과를 폐지, 3주택자 중과는 남아있긴 하더라도 종부세 부담을 확 낮춰놨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원래 상반기에 조금 급매물들이 더 나올 거라고 봤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굳이 급하게 팔 이유가 없어졌네. 대표적으로 일산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비조정 대상 지역을 대부분 풀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일반 세율이라든가 이런 세금 부담에 대한 부분들이 완화되다 보니까 매수하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세부담이 완화, 즉 비조정 대상 지역이 되는 시점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2년 실거주 요건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매수하기 편해지는 부분들도 있고, 매도자들 입장에서는 급하게 처분할 이유가 없다 보니까 공급의 감소 그리고 수요의 증가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보세요, 분위기를?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은 사실 멈춰 있는 곳들이 되게 많습니다. 오히려 상반기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매수를 했었거든요. 매수를 하면서 2023년도 1월 달부터 쭉 가격대가 올라갔었고, 4월 달, 5월 달, 6월 달, 하다못해 7월 같은 경우도 거래량이 몇천 건씩 서울만 하더라도 많이 거래가 되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들어서 약간 거래량이 주춤하는 모양새가 보여주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매물이 쌓이고 있다, 이것도 침체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고는 있는데, 사실 명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매물이 쌓이는 건 맞는데 이게 팔릴 만한 금액이 나오면서 매물이 쌓이는 거랑, 즉 작년 하반기 같은 경우는 급매물이 막 쏟아지는데도 거래가 안 되면서 매물 적체가 되고 그게 또 가격이 떨어지는
그런 이제 순환 구조로 갔었던 부분들이 있는 반면 지금은 매물이 쌓이기는 쌓이는데 현실적으로 팔릴 금액이 안 나오다 보니까 이게 유의미한 건가라고 볼 수가 있죠. 예, 지금 그런 거래가 왜 안 되냐면 강남권 같은 경우는 전고점 가격으로 다 돌파를 했습니다. 네. 실거래가 기준으로 본다 하더라도 강남 쪽은 거의 이제 전고점 대비 한 90%에서 95% 정도를 대부분 단지들이 찍었고요. 그리고 이제 호가 같은 경우는 전고점 가격들. 근데 일부 몇몇 단지들 같은 경우 오히려 전고점을 돌파하는 현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불과 뭐 압구정이나 반포 막 이런 대표적인 단지들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강남권역 했었을 때 우리가 서초 강남 송파 했을 때 송파구의 잠실동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중산층들의 워너비 지역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여기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까지 묶여 있다 그렇죠. 보니까 일명 전세를 낀 갭 투자도 안 네. 되고 실거주 요건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잠실 리센츠 실거래가를 살펴보게 되면 33평 기준으로 25억까지 찍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와 이제는 가격이 너무 올라가 있다 보니까 내가 이 전고점 가격을 받는다라는 건 아무래도 좀 부담스럽죠. 리센츠가 전고점이 27억이었죠. 저 이제 아마 제 기억으로는 네. 실거래가는 26억 선까지는 예. 찍었을 거고요. 네. 호가는 27억까지도 갔었을 그게 겁니다. 지금 25억까지. 네. 그래서 25억까지 실거래를 찍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거의 전고점 가격대로 호가들은 나와 있다 보니 사람들이 조금 저렴하면 사겠지만 이 전고점 가격을 내가 받게 되면 와, 지금 또 대출 이자도 네. 정말 높고 지금 뭐 외국에서는 전쟁도 터지고 있고 대외 경기도 불확실한데 내가 이거를 매수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제 의문점이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거래가 오히려 이제 정고점을 이미 돌파하거나 거의 도달한 지역들은 거래량이 일단 지금 멈추고 있는 상태. 그런데 오히려 지금 이제 그 다음 지역들로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마포구랑 성동구로 이제 문의들이 많이 오거든요. 이제 마포구, 성동구 같은 경우도 이제 전에 실거래가가 33평 기준으로 대장 지역 같은 경우는 한 21억도 실거래를 찍었었고 이제 호가는 한 23억까지도 갔었었는데 지금 현재 매물들 보면 아직 19억에서 20억 사이 매물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도 그전에는 사람들이 뭐 가격대가 너무 오른 것 같다라고 하면서 안 찾아오다가 지금은 사실 다시 보는 거죠. 왜냐면 마포랑 성동구 가격이 싫다라고 하면 그 다음으로 보는 게 잠실인데 네. 잠실 가격 봤더니 차이가 너무 많이 벌어지죠. 그렇죠. 갭이 오히려 더 네. 많이 벌어져 있으니까 못 가네 하면서 다시 오는데 반대로 또 여기가 거래가 또 잘 안 되는 게 마포구랑 성동구 소유자들 입장에서도 이제 계좌 주세요라고 했더니 내가 이거 팔고 뭐 할 건데가 나오는 거죠. 네. 팔았더니 이제 잠실 가려 했더니 잠실 같은 경우 가격대가 다 올라가 있으니까 매물 오히려 거두고 또 다른 유형 같은 경우는 잠실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또 이렇게 회복을 했다는데 다음 차례는 우리겠네? 라고 생각하면서 버티는 건가요? 그럼? 그쵸.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거래가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뭐 매물이 쌓이고 있다라는 거는 사실이긴 한데 이게 분위기가 작년과는 완전 다르다는 거죠. 지금은 매도자들이 적극적으로 팔려고 하지 않고 좀 더 기다려보면 더 좋은 장이 올 것 같다라는 이제 분위기가 전환이 된 거고 매수자 입장에서는 이 가격에 내가 사야 되는가? 라는 확신이 잘 안 들다 보니까 이제 추격 매수의 동력이 조금 떨어지는 약간 그런 식의 소강 상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시장 상황까지 잘 들어봤고 그 당시에 시장 수요자들이 풀어달라고 했던 그런 부동산 규제가 여러 가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규제 지역 완화는 이제 해결이 어느 정도 됐고 하지만 좀 남아있죠. 그리고 대출 규제도 모르겠습니다. 풀어주는 것 같으면서도 안 풀어주는 것 같은 약간 애매한데 그렇죠. 이제 뭐 특례 보금자리로는 그러니까 대출 규제에 이번 정부가 올해 들어서 했던 대출 규제 완화라는 게 실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대출 규제가 완화가 돼야 즉 시장에 자금이 돌아야 매수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있게끔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특례보금자리론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간단하게 코멘트를 해보자면 사실 특례보금자리론 자체는 뭐 약간 뭐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9억 이하 주택밖에 안 되는 부분들도 있고 생각보다 뭔가 이제 특례 대출 치고는 시중금리보다는 그렇게 많이 싸지도 않다라는 얘기들도 있었었죠. 하지만 해당 부분이 영향을 준 거는 맞긴 합니다. 사실상 지금 기금 소진이 되다 보니까 원래는 이제 9억 이하까지 대출하던 거를 이제 9억 이하 상품은 없어지고 이제 6억 이하로만 대출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가는데 이게 사람들이 그러면 우스갯소리로 이제 종전에는 9억이야, 지금 6억이야면 서울에는 아파트를 매수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3%인가 뭐 퍼센테이지가 얼마 안 되더라고요. 6억 이하가. 그쵸. 6억 이하가 이제 거의 안 되다 보니까 이거 뭐 서울에 빌라 사라는 정책이냐라는 비아냥도 있긴 했었지만 분명 이게 기금이 그게 몇십조나 됐었는데 다 소진이 됐다는 것 자체가 그 돈들이 아무래도 이제 중소형 부동산 가격의 가치를 방어해 주는 데는 톡톡한 역할을 했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바닥이 이제 뒷받쳐 주다 보니까 서울 부동산 가격에 이제 직접적인 영향을 주진 못했다 하더라도 그래도 간접적인 영향들은 줬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2024년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저는 2024년도 시장 같은 경우도 강보합장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강보합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제 떨어질 이유가 없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는 계속적으로 보합장으로 가다가 아무래도 이제 상승 쪽에 이제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고 있는 것인데, 아무튼 이렇게 얘기하면 또 누군가는 비판을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즉 이 가격이 정상이냐? 지금 여전히 금리가 높고, 그리고 사실 원래는 2023년도 하반기쯤 되면 금리가 내려갈 거라고 예측한 사람들이 정말 많았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금리도 여전히 고금리인데 이 시장을 지탱하는 게 조금 말도 안 된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근데 이제 사실 시장을 조금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은 강보합이라고 본 것 중 하나는 모르죠. 진짜 이제 재작년처럼 뭐 금리가 또 급격하게 더 올라가는 뭐 그런 대외 경기에 충격이 오는 그런 외생 변수가 터지지 않는 이상은 저는 이제 보합세를 계속적으로 갈 거라고 보는 건데, 왜냐면 이런 식으로 뭔가 이벤트가 발생하게 되면 분명 또 떨어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사실 그런 경기적 충격이 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조금 뭐 급격하게 뭐 폭등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이제 보합세를 유지하다가 조금씩 올라가는 장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한 핵심적인 사항은 현재 시장을 설명드린 거에 정답이 있습니다. 지금 소유자들 입장에서는 급하게 팔 생각들이 없어요. 좀 더 기다려보다 보면 더 좋아지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근데 여기서도 사실 상품과 시장은 좀 더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올라가는 데들만 올라가는 시장이거든요. 예를 들어 지역 같은 경우로 보게 되면 서울 같은 경우는 정말 이제 뜨겁게 올라가고 있는데, 지방 같은 경우는 여전히 찬기가 돌고 있는 곳들도 있습니다. 지방도 지금도 계속 떨어지진 않아요. 바닥을 찍고서 어느 정도 반등을 했는데 이 반등의 폭이 서울과 경기권과 지방의 차이가 다른 뿐이죠. 근데 지금 경기도뿐만 아니라 사실 이제 그런데 제가 지방 같은 경우도 강연을 종종 갈 때들이 있는데 요즘 들어서 정말 재미있는 현상이라고 해야 될지, 뭐 지금 현재 시장의 온도라고 봐야 될지, 제가 보통 이제 분석을 하는 게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도 서울 수도권을 주로 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부산에 특강을 내려간다, 뭐 대전에 특강을 내려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거시적인 얘기들은 똑같으니까 설명할 수는 있어도 대전이라든지 부산에 이제 디테일한 재개발 재건축까지는 제가 설명하기에는 아마 현지 주민들이 더 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답변 오는 게 부산 얘기 안 해도 됩니다. 이 부산 사람들도 서울 투자 관심이 있으니까 서울 재개발 재건축 설명해 주셔도 돼요 라는 얘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지역 얘기를 쭉 하다 보면 정말 열심히 메모를 하시거든요. 근데 이런 거 자체가 지금 부산 사람들도 부산이 어느 정도 바닥을 찍고 반등을 한다 했었을 때 이 정도 가격에서 익절이든 손절이든 하고서 역시 내가 지나가 보니까 서울로 가야 된다. 그래서 서울 시장으로 더 움직이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실제로 서울 같은 경우도 지방 사람들이 되게 재밌는 게, 우리가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에 살던 사람들은 마포구, 성동구, 여기도 그 가격대가 올라가면 그 뒤로 서대문구나 동대문구, 성북구 이런 순으로 갔다가 서서히 보지 않습니까? 근데 지방 사람들은 사실 뭐 서대문구 어디 붙어 있는지 잘 모르는 분들도 많다 보니까 무조건 강남 3구, 마용성까지는 들어봤어. 이런 식으로 뭔가 지역 쏠림 형상이 더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외지인들이 투자하다 보니까 핵심 지역들이 더 많이 올라가서, 그래서 지금 앞서서도 얘기했던 건 강남 같은 경우 이미 정고점, 그리고 강남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들어봤었던 주요 지역들, 동부 이천동이라든지 여의도라든지 목동 같은 경우 다 정고점 가격대들로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역별 양극화가 서울 내에서도 회복이 이미 정고점 찍은 데들, 정고점을 향해 가는 데들, 아직도
전보다는 한 3, 4억 싼 데들이 이제 온도 차이가 나는 게 이런 지역별 양극화가 이제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상품별 양극화가 더 심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아파트 시장만 놓고 봤을 때 지금과 같이 뭐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다라고 설명드렸었지만 사실 빌라라든가 오피스텔이라든가 생활형 숙박시설이라든가 지식산업센터라든가 비주거형 상품군 혹은 이제 주거는 주거지만 메인 주거 상품이 아닌 지역들 같은 경우는 정말 냉기가 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냉정하게 따져보면 아파트를 투자하고 싶은데 아파트 투자하기에는 금액대가 너무 많이 올라가다 보니 또 소액으로 하고 싶어서 약간 틈새 시장을 찾아갔었던 곳들이 사실 회복을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이제 빌라 같은 경우도 이제 전세 사기의 대부분이 이제 신축 빌라나 오피스텔에서 발생하다 보니까 뭔가 이제 전세를 찾지 않고 그러니까 전세 같은 경우도 빌라는 여전히 전세를 맞추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전세는 그동안 이제 갭 투자를 하려 했을 때 소액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그게 다 이제 무너져 나가면서 가격대도 제대로 이제 뒷받쳐 주지 못하는 오히려 더 이럴수록 아파트를 가야겠다라는 심리들도 작용이 되다 보니까 상품별 양극화, 지역별 양극화가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또 이제 대출이라든지 아니면 세금 규제가 어느 정도 완화는 됐지만 완벽하게 풀린 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똘똘한 한 채라든가 이런 식으로 상급지에 대한 수요들이 있죠. 이렇게 가다 보니 아무래도 내년 시장에 대해서 바라본다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는 뭔가 이제 틈새 시장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저평가된 데를 찾아서 갈 수도 있겠지만 사실 현실은 우리가 상급지가 먼저 올라가고 하급지는 나중에 이제 온기가 퍼지게 되는데 떨어질 때는 하급지 먼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분명 이제 부동산 시장이 너무 많이 올라간 것 같다. 뭐 강남이 전고점이 말도 안 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러면 거꾸로 부동산 시장이 다시 조금 주춤한다라고 하면 더 찬바람이 불 곳이 어딘지를 판단해 보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처음 내 집 마련은 하려는 무주택자라든지 혹은 조금 더 크거나 좋은 집으로 가려고 하는 1주택자 그런 분들은 언제 의사 판단을 해서 뭔가 매수라든지 갈아타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이 얘기를 하면 또 비판을 받을 것 같긴 한데 저는 내가 매수하고 싶은 지역과 상품을 명확하게 하고 그곳이 남들도 원하는 지역이다 라고 하면 지금 빨리 움직여야 된다고 봅니다. 앞서 말한 거에 정답이 다 있다라고 봐요. 결국은 이제 내년 시장도 떨어진다라고 하면 지금 사는 게 아니라 지금 너무 많이 뭐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기다리다 보면 한 번 더 출렁거릴 때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그럼 기다렸다가 내년 뭐 하반기든 상반기든 그때 사도 될 텐데 문제는 내년도 오히려 강보합으로 즉 최소한 떨어지지 않고 계속 이렇게 가다가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고 있는 것인데 근데 여기서 또 지역별 상품별 양극화는 또 심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지금 은퇴하고 내 고향으로 다시 뭐 돌아가가지고 뭐 편안한 전원 생활을 할 거야라고 하면 집을 안 사도 되죠. 그래도 진짜 시골 같은 경우는 지금 아예 빈집들도 실제로 많고 그러니까 내가 서울에 계속적으로 있고 서울에서도 이제 빌라나 오피스텔이 아니라 그냥 진짜 번듯하게 아파트 사가지고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면 계속적으로 이런 양극화들이 심해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빠르게 움직여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인구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제 일본 같은 경우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지금 도쿄 23구의 이제 신축 맨션 같은 경우는 그 전 버블이 터지기 직전 최고가를 또 뛰어넘었다라는 기사들도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인구가 감소된다 하더라도 이제 지방의 인구가 감소되는 거지. 그럴수록 지방 인프라가 무너지면 무너질수록 수도권 쏠림 현상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사실 남들이 다 원하는 지역이 떨어지는 걸 기대하는 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재테크 혹은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원치 않게 다주택자가 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난 정부에서 정말 많이 힘들었죠. 종부세 때문에. 그런 분들이라면 지금 시장에서 어떤 식의 전략을 취하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다주택자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옥석 가리기를 좀 더 해야 된다라고 봐요. 그래도 전 정권에는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도록 만들어놨는데 지금은 강남 3구랑 용 3구를 제외하고서는 모두 다 비조정 대상지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전에는 어지간한 뭐 대도시들은 다 조정 대상 지역으로 거의 전국을 묶어놓지 않았습니까? 그랬다 보니까 조정 대상 지역에 이제 다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이제 극단적으로 3주택자 이상이다라고 하면 30% 중과세율이 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차 떼고 포 떼고 남는 게 없다. 그래서 못 팔았었는데 지금 이제 비조정 대상 지역이다 보니까 이제 실거주 요건 같은 경우는 조정일 때 취득했냐를 기준으로 보지만 이제 양도세 중과 같은 경우는 처분할 때 조정인지 비조정인지를 기준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비조정 대상 지역에 이제 주택 가지고 있는 거는 처분하면 뭐 양도 차익이 한 3억 정도면 한 1억이 세금, 뭐 5억이면 한 2억 정도가 세금이라고 보거든요. 이것도 물론 아깝긴 하지만 예전에 뭐 다주택자 중과가 붙었을 때는 뭐 양도 차익은 5억인데 막 4억 넘게 세금을 내야 되는 그런 것보다는 나아졌다 보니까 그래서 일반 세율로 좀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좀 핵심 지역들로 갈아타는 전략을 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뭐 다 핵심지다. 나는 강남에만 여러 채다라고 하면 할 말이 없긴 한데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이제 뭐 자녀한테 좀 절세 전략들을 세우는 것도 추천을 드려요. 내가 이제 뭐 조금 비핵심지다라고 하면 정리하면서 실탄을 조금 더 모아놓든 아니면 버틸 수 있는 체력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집도 정리해서 더 상급지로 간다든가의 선택지가 있겠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들이 다 너무나도 좋은 지역들이야. 뭐 강남에도 집이 있지만 뭐 마포구랑 성동구도 집이 있어서 여기도 팔기에는 조금 아깝다라고 하면 지역에 따라 강남은 정고점 가격이라는 했지만 아직 여전히 정고점보다는 가격대가 2, 3억씩 떨어져 있는 지역들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내가 여기 가치가 있는 주택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시세보다 빠져 있을 때 자녀한테 증여하기가 너무 좋습니다. 지금 현재 호가들은 올라가 있어도 강남 같은 경우도 실거래가는 여전히 이제 정고점 대비해서 한 1, 2억 싸게 찍혀 있는 지역들도 있어요. 호가들은 다 막 정고점 가 있어도. 그러면 이런 지역들에서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실거래가 기준에서 감정평가를 받게 되면 여기서 또 한 1억 정도는 더 싸게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감정평가를 받고 또 이제 부담부 증여라든가 저가 양수도 규정을 또 활용하면 뭐 시세보다 30% 저렴하게 이제 자녀한테 매매를 한다 했었을 때 그게 이제 위법은 아니거든요. 그런 식으로 갖다가 이제 주택수를 분산하게 되면 이제 분명 지금 현 정권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종부세라든지 규제를 완화하긴 했지만 만약에 정권이 또 바뀌게 되면 다시금 강화될 수도 있는 게 세금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주택수 분산을 해두면서 이제 대비를 해두자라고 이 말씀드리고 싶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부담부 증여, 그러니까 전세 끼고 증여를 한다든지 네. 아까 저가 양수도 그러니까 시세보다 30%까지는 싸게 해도 그걸 불법으로 보지 않고 약간 세금을 조금씩 나눠내는 네. 거죠. 증여세 조금, 양도세 조금. 네, 정확하게 이제 저가 양수도는 매매니까 증여세는 발생하진 않고 네. 시세보다 30%라고는 얘기하지만 30%랑 3억 중 싼 거. 네, 낮은 값으로 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10억이 넘어가는 주택 같은 경우는 3억 싸게 거래한다라고들 얘기합니다. 그럼 뭐 20억짜리 주택인데 지금 시세는 20억인데 지금 실거래가는 한 18억까지 찍혀 있다. 여기서 감정평가받아 17억까지 이제 기준 가격을 찍어놓고 여기서 3억 저렴하게 매매 거래를 한다 하더라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정확한 거는 이제 세무사님과 잘 상담을 받아보시고서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지만 이렇게 지금 움직이시는 분들도 정말 많다. 이미 많은 분들이 움직이고 있다. 이제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반등을 많이 했고 또 최근에는 보면은 분양가도 많이 올랐어요. 작년이랑 비교하면 말도 안 되게 오른 단지들도 있고. 그래서 사실 청약을 하기도 조금 애매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 어떤 식으로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제일 효율이 좋다고 할까요? 제일 투자할 만한 투자 방식? 아, 진짜 안타까운 것 중 하나가 사실 분양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제가 작년이나 올해 초만 해도 이제 무주택자들한테 이제 조언을 할 때 청약을 적극적으로 노려보라라고 했었거든요. 대표적으로 작년 12월 달에 이제 모집 공고가 떴었던 둔촌주공 같은 경우는 84 타입이 한 13억대, 네. 이제 59 타입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한 10억 선 이렇게 청약이 나왔었고요. 그때 당시 또 장이 4구역 같은 경우는 84 타입이 한 9억 중반, 그리고 59 타입 같은 경우는 한 6억대에서 7억 선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그런 거를 지켜봤는데 지금 보니까 뭐 광명 같은 경우도 84 타입을 12억에 완판이 되고 있고, 그리고 광진구에서는 광장동이 정말 대표적이거든요. 그렇죠. 구의역 인근 같은 경우는 광진구 주민들도 거기는 조금이라고 생각하는데 행정구역은 자양동이긴 해도 구의역 인근 쪽에 분양한 롯데캐슬 이스트폴이 15억에 분양이 됐는데 그것도 경쟁률 막 100대 1을 돌파하면서 완판이 되고, 지금 또
지금 1순위 청약이 마감이 되었었는데 동대문구 이문이경 뉴타운의 이문 3구역, 이문 아이파크자이 같은 경우는 33평 최고 분양가가 14억에 떴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또 약간 함정이 있어요. 일반적인 메인 평형대는 이제 뭐 11억, 12억 선인데 어디 저기 뭐 타운하우스라고 말하는 조금 여기서 떨어진 3블럭 쪽이 13억, 14억의 분양가가 떴는데 저는 여기는 미달 나도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했더니 오히려 1순위 보니까 마감이 됐더라고요. 1순위에서 경합이 벌어지는 거 보면서 야, 이 시장이 진짜 미쳐가는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데 진짜 상반기에 제 조언을 듣고서 청약을 하신 분들은 돈을 벌으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이제 둔촌주공 같은 경우도 넣었다라고만 하면 이제 우리가 2순위까지도 쫙 밀려 나갔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정말 이제 잘 잡을 수가 있었을 텐데 근데 문제는 지금 시점에서 청약을 넣자니 너무 비싸지니까 이게 넣어도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는 무조건 청약을 넣어라라는 얘기는 이제 못할 것 같아요. 이유는 막상 따지고 보면 조합원 입주권이 더 저렴한 단지들이 지금 되게 많습니다. 앞서서 이문 3구역 얘기를 했다 보니까 이문 3구역 얘기를 해보자면 지금 현재 조합원 84 타입 지금 이제 분당구까지 나중에 입주를 할 때 다 납부한다고 가정하면 총 매매 금액이 한 12억입니다. 그러면 사람에 따라서 물론 이제 14억짜리랑 비교해버리면 저렴하네라고 볼 수 있고 대놓고 지금 이제 입주권보다 분양가가 더 비싼 데들도 나오지만 근데 일반적인 타입들 같은 경우는 뭐 11억에서 12억 사이니까 뭐 분양가랑 입주권 가격이랑 그게 그거네라고 볼 수는 있을 텐데 근데 사실 이게 분양가랑 입주권 가격이 비슷하다는 거는 입주권 가격이 무조건 싸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분양 공고를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조합원들이 좋은 동호수를 다 가져가고 남은 동호수를 일반 분양하지 않습니까? 로얄층, 그쵸. 로얄동, 로얄층들을 이제 우리가 뭐 RR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근데 이거를 조합원들이 다 가지고 있다 보니 솔직히 똑같은 가격이라고 해도 당연하겠지만 동호수 차이에 따라서도 1, 2억씩 갈려 나갑니다. 층에 따라서도 뭐 가격 차이가 5천에서 1억씩도 차이가 나고 동에 따라서도 또 5천에서 1억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한강뷰는 몇 억씩 차이도 나고. 그렇죠. 네. 진짜 뷰가 중요한 곳들은 한강 뷰가 되냐 안 되냐 강남권역은 5억에서 10억 차이도 나오는 게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버리면 당연히 이제 일반 분양보다는 조합원께 동호수가 좋으니까 싸다라는 얘기가 있고 여기서도 한 발 더 나아가면 요즘 확장비도 사실 언론에서 비판들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 돈놀이 하는 거 네. 아니냐. 확장비를 뭐 2천만 원, 뭐 비싼 데뭐 3천만 원도 부과하고 이런 단지들이 있는데 근데 이것도 조합원들은 무상으로 다 해줍니다. 확장을 무상으로 다 해주고 그리고 뭐 빌트인 가전들이라든가 뭐 시스템 에어컨도 네. 해주고 네. 뭐 각종 뭐 세라믹 상판이니 뭐 이런 아트월이니 이제 상판이 다르더라고요. 그쵸. 주방 상판이. 일반 분양자들은 다 이것도 옵션으로 막 몇백만 원씩 내야 되는 것들을 조합원들은 일반 분양이 잘 되다 보니까 요즘 이걸 다 무상 옵션으로 갖다 해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옵션 값까지 고려하면 그냥 액면적으로 보여지는 금액만 하더라도 그냥 5천에서 1억 차이는 금방 나게 되다 보니까 사실 조합원 입주권을 그러면 사는 게 낫지 청약 넣어서 또 된다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요즘은. 네. 이렇게 분양가도 높고 경쟁률도 치열하고 그러면 또 청약 당첨됐는데도 내가 1층이 당첨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차라리 1층은 분양가 확실하게 싸기라도 하는데 어중간에 막 4층 네. 이런 권역대에 붙어 있으면 분양가도 싼 것도 아닌데 막 이거는 층도 마음에 안 들고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지금 입주권 가격대도 강남권역 같은 경우는 다 정고점을 돌파하는 단지들도 있지만 대표적 압구정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신고가를 갱신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재개발 재건축 중에서도 조금 눈 시야를 넓혀보면 여전히 정고점 대비해서 좀 저렴하고 이런 단지들이 있습니다. 이런 데를 찾아보는 것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입주권이 좋은 건 다 알지만 입주권 투자를 못하는 이유가 있죠. 아무래도 목돈이 필요하다 보니까.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이문 3구역 같은 경우는 이제 총 매매 금액이 이제 12억이라고는 했었지만 당장 필요한 현금이 그래도 한 8억에서 9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이제 8억에서 9억 정도를 내가 해서 매입하고 나중에 분당 금액 한 3억 정도를 준공 시점에 납부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목돈이 없다라고 하면 매수를 못 하겠죠. 그런 부분들이 있고 25평형을 가는 매물 같은 경우도 진짜 6, 7억 정도가 현금이 필요하다 보니까
나 그런 목돈이 없는데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입주권 투자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여전히 청약을 노릴 수밖에 없긴 해요. 아무래도 요즘 이제 단지들마다 차이는 있지만 분양가의 10% 혹은 20%를 계약금으로 요구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 내가 이제 분양가가 뭐 12억이다라고 하면 10%라고 했었을 때는 1억 2천, 20%일 때는 2억 4천을 동원할 수 있으면 이제 계약을 하고 중도금은 이제 대출 나오고. 중도금 대출 받아서 네. 이것도 다달이 납부하는 게 아니라 이자 후치이자가 대부분이거든요. 입주 시점에 그동안 돈을 열심히 몰아놨다가 이제 뭐 전세를 맞추든 이제는 지금 현재 분양하는 애들은 실거주 요건이 없습니다. 예. 정확하게는 분양가 상한제 지역의 실거주 요건 기준은 아직 폐지되지는 않았지만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실거주를 안 해도 되다 보니까 뭐 그냥 전세를 맞춰가지고 좀 부족한 금액만 내가 더 조달해가지고 움직일 수도 있고 그렇게 가다가 나중에 돈 모아서 입주를 한다든가 이제 아무래도 가면 갈수록 신축 아파트의 희소성들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공급 인허가가 지금 반토막이 났거든요. 네. 전년 동월 대비했을 때 3분의 1 토막이 났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공급이 더 되게 어렵다라는 게 기정사실이다 보니까 이런 신축 아파트를 일단 잡아놓자. 그래서 내가 이제 청약 같은 경우도 아무 데나 넣으면 안 되겠죠. 주요 지역들의 신축 같은 경우는 잡아놨다가 뭐 그래도 좀 끌고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자금 사정에 따라서 좀 입주권도 고려해보고 안 되면 청약도 여전히 유효하다. 물론 이제 분양가도 잘 판단해 보면서 넣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 말씀해 주신 우리 김재경 소장님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